조감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없었던 양상이죠. 과거에 없었던 양상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은 기관 자금이라는 겁니다. 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기관들이 아직까지는 시장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투자 자산 시장은 사실은 정부의 비대칭을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최근 비트코인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성 함수라는 어떤 전제 조건에서 본다면 그 유동성이 메말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동성이 메말랐다라는 거는 일단 지금 기관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측면일 수도 있고, 또 그 광해 통화량이나 M2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았거나 또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다른 자산, 어떤 대체 재산으로 흘러들어가고 비트코인 시장에만 유독 안 들어온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하는 그 장기 보유자들이 이제 차익 실현을 위해서 10만 달러 이상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4년 주기 종료 구간에서 다른 4년 주기가 이제 도래하기 이전에 그분들은 이제 4년 주기라는 서사가 강력히 머릿속에 트라우마로 박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수요가 뒷받쳐주지 않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지금 장기화 두서너 달 동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리지널 갱스터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거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분들은 이제 어떤 급락 구간에서는 이제 좀 자제하고 이제 어떤 높은 구간을 유지하면서 파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단기 급락 장세는 이분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하방 압력을 계속 주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단기 급락 국면에서 이분들의 어떤 작용을 설명하기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단기 급락 국면에서는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 숏 포지션이 대거 청산된 그 국면이 하나 있을 거고,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그 숏 포지션이 대거 청산된 200억 달러 정도의 숏 포지션이 계속 청산된 이유는 그 지금 현재 속속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날 그 오라클 올이라고 하는 그 외부 정보를 받아들여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게 알고리즘으로 보통 이제 거래소마다 조금씩 달리 해석을 하는데, 특정 거래소에서 그 USDE라는 어떤 그 준비자산, 그 준비금으로 쓰이는 그 통화, 선물 시장에서 이제 준비금으로 쓰이는 그 스테이블 코인, USDE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 패깅이 깨지면서 0.5달러, 그러니까 0.65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제 훨씬 더 많은 준비금을 요구할 거고, 그 준비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숏 포지션들이 대거 청산돼서 가격이 급락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특정 거래소의 그 알고리즘이 이제 일정 부분 문제가 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이 디패깅 현상이 왜 그 특정 거래소에서 나왔을까도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숏 포지션 10억 달러 정도의 숏 포지션이 갑자기 청산되면서 그걸 트리거 이제 방아쇠로 해서 연쇄적인 청산 작용이 있었다. 그렇다면 그 10억 달러 정도의 달하는 그 청산된 그 자금의 어떤 정확한 어떤 그 출처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 MSCI 지수 편출이라는 그 악재 뉴스가 시장을 짓누를 거라는 걸 알면서도 공교롭게 왜 그 시기에 그 사람 그 주체들은 보고서를 냈는가, 의사결정을 했는가, 또 JP모건의 그 보고서 같은 것들이 왜 그 시기에 또 물론 이제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이런 악재들이 연쇄적으로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계속 시장을 짓누르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렇다면 이거를 하나의 큰 틀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조감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없었던 양상이죠. 그 과거에 없었던 양상의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은 기관 자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2024년 1월 달에 그 블랙록 IBIT 그 현물, 그러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기관의 자금들이 그 ETF라는 어떤 그 제도권 게이트를 통해서 대거 유입이 됐죠. 그래서 지금 IBIT만 대략 한 60만 개, 70만 개 이상, 100만 개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상당수의 숫자의 그 자금들이 이제 IBIT를 통해서 지금 패시브 자금을 통해서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JP모건도 3억 달러 정도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고, 비트마인에 1억 달러 정도, 그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정도 4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해놓은 사람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대략 한 6천억 원 정도의 돈을 JP모건이라는 그 큰 은행의 그 포트폴리오에 비춰서 보면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기관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 기관들이 그 점유율, 아직까지는 시장을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이 투자 자산 시장은 사실은 정부의 비대칭을 이용한 그 시장이거든요. 이용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정보의 연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국가나 기관이나 또는 어떤 세력들에 비하면 일단 정보가 상당히 미약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많은 또는 우리보다 양질의 우리보다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적은 물량, 시장 시가총액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물량으로도 공포를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모르는 불확실성 하에서는 불확실성 자체가 공포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신호를 줄 수 있는 어떤 방아쇠만 가지고도 시장을 짓누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네, 이래서 지금 가장 큰 악재는 사실은 월가의 기관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대거 진입해서 월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트코인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어떤 불확실성, 이 자체가 시장의 가장 큰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기관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제도권의 어떤 포섭됨으로 해서 보다 안정적인 어떤 급등락을 피하는 어떤 변동성을 줄이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고도 판단되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탈중앙화라는 어떤 속성과 사실은 월가라는 기관 또는 미국 재무부 또는 백악관이라는 어떤 행정부의 어떤 정치 권력들이 이것들을 포섭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탈중앙화된 자산이라는 비트코인, 크립토 같은 자산들의 어떤 본질 가치에는 상충하는 것들이에요.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그렇다면 그것들을 포섭한 이 중앙화된 권력들이 이것들을 비트코인의 본질에 맞게 구조를 짤까, 아니면은 달러 패권이라는 기존 화폐 시스템의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짤까라는 가능성으로 보면 확률적으로는 사실은 탈중앙성이라는 이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에 반하는, 그러니까 달러 패권이라는 기존 기득권들의 가치에 부합하는 쪽으로 이 시장을 끌고 가려고 하는 욕구가 더 크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네,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이너들의 관점은 지금 기관들이 자금이 수요를 충분히 뒷받침해주는 이 상황이 마냥 긍정적이다라고만은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하방적으로는 상당히 리스크지만 사실 상방적으로는 엄청난 수익 창출의 원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동성에 사실은 비트코인을 이해하신 분들은 그 변동성에 투자를 하신 거고, 기관이 포섭하는 순간 이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분들의 관점, 특히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좀 가까운 편이긴 한데, 그 변동성에 투자한 비트코이너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큰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장기 우상향 자체가 이제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변동성에 투자한 크립토 투자자들, 특히나 탈중앙성이라는 어떤 철학에 또 공감하신 분들이라면 이 기관들, 그러니까 기관화되는, 월스트리타이즈드 되는, 월가화되는 이 상황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 탈중앙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기관이나 어떤 특정 권력 또는 특정 세력이 자신들의 구매에 맞게 요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매력적이었는데, 어떤 세력이 이거를 자신들의 지배력을,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탈중앙성 본질적인 가치는 훼손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기관의 이해관계와 우리 개인의 이해관계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것이 어떤 안 좋은 방향으로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감안하시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그런 국면이 이제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업비트 해킹 뉴스까지 겹쳤는데, 이런 사건은 실제 시장 심리에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솔라나 관련 자산들이 대략 한 500억 정도 이제 해킹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안 좋은 거고, 왜냐면 이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물론 내 개인 지갑을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제 업비트, 빗썸 또는 코인베이스나 이제 바이낸스 같은 해외 투자 거래소,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전에 여러 가지 거래소들의 해킹 사건이 있었고, 마운트곡스라거나 여러 가지 해킹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비트코인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가격을 짓누르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죠. 이번에도 이제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지금 북한의 라자루스 정찰 천국인가요? 그 정찰 천국 하에 라자루스의 해킹 집단의 소행이다라고 이제 또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신뢰도로 라자루스의 소행이라고 특정 지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관할 당국이 라자루스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라자루스라고 인식은 하고 있겠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제가 왈가왈부한 문제는 아닌데, 뭔가 지금 수사 당국이나 관할 당국이 뭔가 어떤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꼭 등장하는 게 북한 해킹 단체 라자루스의 소행인데, 그렇게 특정 짓는 순간 사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상황이 합리화되거든요. 네, 북한의 그 해킹 집단이 그거를 탈취해갔다라고 하는 순간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 금융당국이나 또는 업비트도 일정 부분 책임에서 자유로워져요. 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거는. 근데 이제 업비트는 이제 신속히 이제 그 상황을 고지하고 이제 그 모든 총액을 다 자신들의 어떤 현금 보육으로 이제 보상을 했으니까 뭐 투자자들이 뭐 일시적으로 이제 충격을 받고 일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 거래를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구체적인 어떤 작은 뭐 작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떤 구체적인 디테일한 어떤 손해까지 배상해 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그 내가 투자한 원금은 지킬 수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그래도 상당히 빨리 적절히 이제 대응을 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게 똑같은 뭐 제가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똑같은 기법으로 똑같이 탈취를 해갔다라고 하면은 이게 반복된 거니까 사실은 인재라고 봐야겠죠. 막을 수 있는 걸 못 막았다라고 보면은 상당히 이제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봐야겠죠. 거래소의 신뢰도가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그 유동성 거래소가 유동성 관문이니까 게이트웨이니까 그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유동성 배관이 하나 막혔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거를 뻥뚫어로 뚫기 전까지는 이제 가뜩이나 메말라 있는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유동성에서 배관까지 막히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돈조차 안 들어오니까 상당히 큰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 큰 어떤 악재를 만들었다 업비트가.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뭐 작정하고 도둑질을 해가는데 도둑 맞은 쪽만 탓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훔쳐간 놈을 잡아야지. 근데 어쨌거나 도둑 맞은 쪽도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이나 어떤 그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미비했다라고 보면은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신뢰도를 찾을 수 있게끔 이제 보완에 좀 더 강화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다면 그 온체인 자산에 대한 어떤 해킹 문제 또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또 그 지금 불거지고 있는 어떤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그런 보완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어떤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심리가 불안할 때에는 사실은 아주 작은 것들조차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지금 국제적인 거의 거래소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가장 큰 거고. 그래서 업비트 지금 네이버로 지금 형식적으로는 지금 소유권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가 좀 더 신경 써서 업비트가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도 업비트를 통해서 이제 대부분을 거래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할까? 개인 지갑 만드는 법도 이제 좀 공부를 했고 배웠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그 탈중앙화된 자산을 관리하면서 내가 그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내가 지갑을 이용한다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데 저는 제가 좀 그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라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언제 내 돈이 털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거래소를 분산시켜 놓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개인 지갑을 써서 거기에 보관하는 게 맞는 거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시장이 막 출렁이면서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한데 이런 뉴스까지 겹치면 훨씬 더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최근 하락장에서 투자자들의 행동 변화를 보면 어떤 특징이 보이나요? 저도 사실은 그런 실수를 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느낀 거는, 이게 그 어떤 그 안 좋은 상황을 내가 그 비트코인이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지속하려면 최소한 한 최단 기간으로 봤을 때 적어도 1년 이상은 내가 다른 곳에 현금 흐름이 다 메말라도 이제 지금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현금을 좀 확보해 놔야겠다. 그러니까 수많은 투자 그룹들이 왜 그렇게 투자를 할 때 현금을 확보하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역시 그 앞서가신 분들의 어떤 말들을 좀 귀담아 드릴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정도는 이제 쓸 돈을 지금 사업이나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을 일단은 좀 빼놓으려고 저는 거의 입출금 통장으로 지금 비트코인 계좌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1년 정도 쓸 돈을 이제 빼는 측면에서 매수 거래를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해봤는데 내가 그 거래를 하는 동안에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 가격이 떨어지면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인 원칙은 가격이 올라갈 때 팔고 가격이 떨어지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가격이 떨어지면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상황이 되고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 더 올라가기 전에 일단 이 순간에 팔아야겠는데 하고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구나. 공포에 반응하게 만들어져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버튼을 안 눌렀어요. 당분간. 이거 내가 물론 그 구간이 뭐 크지 않으니까 뭐 크게 액수에 큰 변화는 없는데 내가 가격이 떨어지면 당연히 사고 가격이 올라가면 팔아서 이거는 이제 한 1년 정도 쓸 자금을 좀 마련하자 하면서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씩 팔고 있는데 내가 기존에 가졌던 원칙하고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팔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 있고. 그래서 하락장에서 투자자들의 행동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돈을 잃을 수밖에 없다. 특히나 공포
공포심이 이제 생기는 비이성적인 상황이 됐을 때 하락장에서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락장에서는 판단을 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평상시 때 어떤 행동의 어떤 그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냥 알고리즘식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일관되게 패턴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그 단기 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단기 이제 그 박스권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그 천정을 머리가 부딪혔다고 생각할 때 무조건 팔고 바닥에 발이 닿았다고 생각할 때 무조건 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한 1년 정도 쓰는 자금을 일단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공포심을 가졌을 때 절대 판단하지 마라. 판단은 평상심이 있을 때 하고 행동은 그 판단에 따라서 해라 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마라. 공포심이 있는 구간에서 내 뇌가 절대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뇌를 믿지 마라. 평상시 때 내가 노트해놨던 그 노트 매뉴얼을 믿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 그루들이나 이제 선지자들 또는 선배들 또는 그 똑똑하신 분들이 해놓은 말을 이제 내 걸로 만들어서 따르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운이 좋아서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 이제 그래프들이 그려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패턴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특히나 공포심.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불안감들이나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헬스클럽에 가서 이제 무조건 런닝머신에 올라가서 한 20분 정도 뜁니다. 땀을 쭉 빼고 샤워를 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평상심이 돌아와요. 그때 이제 내가 적어놨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원칙들 이런 것들을 상기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그 내 생각들 판단들이 옳은지를 한번 판단해 봅니다. 그 어떤 그 모니터를 보면서 불안할 때는 절대 판단하지 마라라는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단기 뉴스보다 먼저 봐야 할 구조적 흐름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말씀드렸던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내가 왜 투자했나, 내가 비트코인이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장기 우상향한다는 자산이라는 어떤 판단에서 내가 투자를 했다면, 지금 사실 예를 들어서 캐리 트레이드 자금, 일본의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제 언와인드 되면서 청산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을 거다라거나, 지금 미국이 어떤 구조적으로 일단은 금리가 천정을 찍고 지금 이제 하락하는 추세인데 이게 이제 어떤 스텝을 밟을 거냐, 이런 어떤 세부적인 어떤 발걸음에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도 사실은 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금리가 고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하는데 지금 그 노이즈들은 맨날 생겨요. 그 연준 이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나와서 얘기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매파적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또 불안해하고, 또 비둘기파적인 얘기를 하면 또 귀를 쫑긋 세우고 또 낙관론을 펼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미국의 그 유동성, 그 달러 유동성이 일단은 지금보다는 개선될 거다라는 추세의 어떤 변화는 높은 확률로 이제 맞다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M2 통화량이 뭐 12월 달에 금리 인하하고 뭐 1월 달에 인하하고 뭐 내년 쭉 인하해서, 또는 이제 지금 그 백악관 이제 트럼프가 거의 낙점해 놓은, 사실상 낙점한 이분이 이제 그 연준의 의장이 될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될 거다, 또는 QE가 본격화될 거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막 팽배해진 상황인데, 그 통화 패권이라는 게, 화폐 패권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캐비넷을 이제 거의 낙점하다시피 했을 때 순간부터 채권 자경단이 또 발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채권을 내다 팔면서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그 금리를 본격 인하하고 QE를 본격 단행할 경우에 물가가 상승할 거라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제 채권을 내다 팔고, 채권을 내다 팔므로써 이제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가 이제 또 다시 이제 우상향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거든요. 여러 채널에서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10년물 이상, 10년, 20년, 30년물, 그러니까 그 실질 금리, 그 실질 유통 금리를 결정하는 미국의 그 금리가 5%를 넘어가면 그 트럼프 정권은 붕괴합니다. 붕괴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4%대에서 그 장기 채권 금리가 5%로 넘어가는 거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추상적인 개념으로 채권 장경단을 얘기하는데, 채권 장경단 간단히 얘기하면 월가예요. 그러니까 채권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채권 보유자들이 그 트럼프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어떤 정책들을 펼칠 때 너 좀 짜증나는데? 라고 채권을 내다 팔면서 트럼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 장기 채권 보유자들은 연준하고 월가입니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채권 장경단이 누구겠어요? 월가입니다. 연준하고 월가가 트럼프 백악관의 그 물가 상승 압박을 주는 저금리 정책과 그 QE 정책이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장기 채권 금리를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정권을 내가 붕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 월가와 연준이 가지고 있는 10조 달러 정도의 채권
채권 보유량이 그들에게는 핵무기입니다. 백악관을 향해서 그 타점을 정해놓은 핵무기거든요.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어요. 클린턴 행정부 때 채권 시장을 발작해서 클린턴 행정부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를 실제로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영국 지금 그 총리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영국에서도 그 채권 발작 때문에 정권이 붕괴한 사례가 있고, 그리고 2015년 유로 경제 재정난 때도 유로 정권들이 그 연이어서 이제 그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붕괴되려고 하니까 당시 ECB 의장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정도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제 장기 채권 금리가 안정이 됐고 이제 그 연쇄적인 붕괴를 막았던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과 그 각국의 금융 세력들은 채권 시장의 발작을 이용해서 그 당시의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총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는 가장 강력한 금융 세력이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를 채권 시장의 금리를 인상시켜서 붕괴시킬 수 있는 충분한 총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는 사실 이 채권 자경단들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월가가 요구하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캐비넷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임명할 수 있느냐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월가가 불만족스러운 목소리를 계속 낸다면 캐비넷의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에 임명하는 순간 채권 금리는 끌어올릴 거예요, 월가가. 그렇다면 그 지금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그 이후에 나와서 또 이제 금리 인하의 스텝을 좀 더 완화적인 어떤 그 스텝을 밟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채권 자경단의 활동이 월가가 보낸 메시지 때문에 그 트럼프가 생각을 바꾸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금리 인하의 스텝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보폭이 짧고 이제 여러 번 스텝을 밟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이제 감안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12월 달에 지금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엄청 망가진 건 아니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전제에서 이제 그 CPI는 아직까지는 2%보다는 3%에 가깝다, 상승률은 라고 하면은 교과서적으로 판단하면 지금 금리 인하하면 안 되죠. 시장의 요구는 금리를 인하라고 하니까 지금 연준이 시장과 소통해서 이제 시장의 요구사항들도 이제 소통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니까 금리를 인하해야겠다라는 목소리를 살짝 내긴 했는데, 지금 고용시장은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 망가진 건 아니다라는 판단의 근거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PCE 물가라든지 물가는 아직까지는 뭐 2% 기준선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라는 자료들이 이제 셧다운이 종료된 이후에 나온다면 이론적으로는 12월 달에 금리도 인하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결론은 어떻게 낼지 모르겠으나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결론을 낼지 아니면 본인들이 교과서적으로 판단하는 대로 낼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월 달에 금리를 인하 안 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 중에 이제 어떤 스텝을 밟을 거고, 만약에 12월 달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 반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 때 12월 달에 인하한 만큼은 이제 쉬어갈 거고, 그러니까 6개월, 1년, 뭐 2년 단위의 어떤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큰 흐름은 그냥 이미 정해져 있는 맥락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우리가 막 일일비하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 연준이나 금융 세력들도 시장에 소통하는 어떤 액션을 취하면서 이제 단기 흐름은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그게 그냥 아랫돌 윗돌이다, 조삼모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금리는 고점을 찍고 인하하는 어떤 그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그리고 QT를 종료했으니 지금보다는 이제 연준의 대체지표가 이제 통화량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갈 거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경기를 살리는, 실물 경제를 살리는 목적에서 대대적인 장기적인 QE를 할 거냐, 아니면 금융시장의 단기동성이 메마른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그 정도의 QE를 할 거냐도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QT 종료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어떤 대규모 양적 완화로 이어진다라고 판단하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 같고요. 만약에 그 정도의 그 대규모 양적 완화가 되려면 정말 경기가 망가진다, 노동이 망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어떤 판단들이, 또 금융공황이 올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 팬데믹이나 또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어떤 그 방아쇠 이제 트리거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신호들이 계속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아니면 그 국면으로 접어들거나. 그러니까 그 어떤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제 공황 당시의 국면으로 접어든다면 그 팬데믹 때나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이제 자산시장이 받겠지만 사실은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자산시장으로는 사실은 돈이 많이 흘러들어오는 이제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바란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논리적 맥락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막 팽배해 있는 어떤 그 기대의 거품, 자산시장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의 기대의 거품도 조금은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또 트럼프가 최근에 했었던 그 지니어스 어떤 플랜인가? 그것들을 보면 왜 그 로보틱스, 휴머노이드 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을까도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빈살만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미국을 이제 국빈 방문했을 때 그 만찬장에 도치 수장이었던
그 일론 머스크가 모습을 드러낸 그 신호가 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순간부터 계속 지금 트럼프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뭐 AI 등등의 어떤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이게 공통점이 뭐냐면은 생산 비용 중에 인건비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트럼프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리쇼어링이라고 해서 중국에 옮겨져 있는 제조업 공장들을 미국으로 끌어오려면 미국이 전기료나 인건비나 또는 금융 비용이나 세금 같은 것들이 이제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휴머노이드가 그거에 가장 결정적인 이제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유가를 유지하는 것과 그리고 휴머노이드로 인건비를 상당히 절감하는 거 초기 투자 비용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제 장기적인 인건비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 그러니까 물론 중국의 휴머노이드에 비해서 미국이 만들어낸 휴머노이드 가격이 비쌀 텐데 어쨌거나 고급 인력을 쓰는 거에 비해,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쓰는 거에 비해서는 로봇 휴머노이드를 고용하는 것이 인건비를 상당히 절감한다고 보면 첫 번째는 인건비를 낮춰서 리쇼어링을 하겠다라는 측면, 두 번째는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서 달러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겠다라는 어떤 전략적 의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달러 약세를 만들고 싶고 금리를 낮추고 싶고 양적 완화를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연준이 자꾸 반대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서 통화가 팽창해도 실물 경제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칭해주는 그런 국면을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가 나는 지속적으로 달러를 많이 풀 거고 국채를 발행할 거고 재정적자 국면을 유지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조업 무역 적자를 이제 해소하고 달러 약세를 유지하려면 휴머노이드가 필요하다. AI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AI 등등이 이제 어떤 테마주가 됐을 때 이제 위험자산군에 속하는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서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가격을 누르는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그 AI와 휴머노이드 이해하는 화폐.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의 시대가 됐을 때 그 네트워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화폐는 비트코인이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예요. 그렇다면 트럼프가 지금 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는 크립토 수도를 표방한 비트코인 대통령으로서의 트럼프의 역할에 부합하는 정책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설명해서 뺐지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 폴 크루그먼이나 또는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트럼프 프리미엄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2024년 대선 공약 때 이제 그 비트코인 수도를 표방하고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5년간 20만 개씩 꾸준히 사들이겠다.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게 올해 3월 달인데 그 행정명령을 전혀 이행하고 있지 않죠. 근데 저는 그것도 이제 사실은 국채 금리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월가에 볼모로 잡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트럼프가 어쨌거나 그 비트코인 준비금 그 행정명령을 실천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실망감이 지금 그 트럼프 거품을 꺼트리고 있는 요인이다라는 폴 크루그먼이라는 경제학자. 그러니까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나 월가에 부합하는 사실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칼럼니스트입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제 믿고 제껴야 되는 사실은 클립토 진영에서 보면 믿고 제껴야 되는 칼럼니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적인 주장의 어떤 타당성을 한번 따져봐야겠다. 타당하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가 쓴 지금은 트럼프 거품이 빠지고 있는 국면일 수도 있다라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일정 부분 타당하다. 왜냐면은 M2 통화량이 증가하는 게 시차를 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긴 하지만 실제로 M2 통화량이 로그 함수로 보면 절대적인 총량이 20조 달러에서 22조 달러, 21조 달러 늘어나는 게 절대 금액은 많이 늘어났지만 사실 그 증가율로 보면 미미한데 그렇다면 그것이 유동성이 우리가 기대하는 유동성 장세를 만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국면은 아니었다라고 만약에 전제를 깔고 지난 2024년부터 지금까지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면 반감기 이후에 2024년 3월달 반감기 이후에 지금 이제 12만 달러까지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거는 ETF 자금, 기관 자금 수요와 트럼프가 했었던 그 발언들이 끌어올린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가 그러면 예를 들어 3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까지 6배를 끌어올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면 지금 트럼프가 나는 지금 비트코인 못 사겠는데 왜냐면 내가 비트코인 사겠다고 하는 순간 월가가 채권 팔아가지고 채권 금리 올릴 수도 있어. 나 못 사. 비트코인 당분간 못 사. 사실상 못 사. 미안하다. 사실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트럼프의 지금 이 어떤 그 비트코인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직무유기 이런 상황의 비트코인 가격을 지금 누르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어쨌거나 지금 그 빅테크들의 어떤 자금
자금줄 네트워크 이런 권력들을 이용해서 지금 월가라는 어떤 기존의 화폐 세력들과 사실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반세계화 진영의 선봉장인데, 이런 진영에서 이제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은밀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봐요. 외면적으로는 지금 그 제미 다이먼이라는 그 JP 모건 체이스의 어떤 은행 총재가 그 말에 주고 있는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써 장기 국채 금리의 발작을 막고 있는데, 그 이면에서는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키고 또 이번에 어떤 지니어스인가요? 제네시스 그 플랜을 발표한 것들을 보면 실제로는 그 기존의 어떤 피아트머니 법정화폐라고 하는 그 달러 패권의 어떤 반세계화적인 이 정책들을 꾸준히 일관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어떤 발권력을 아직까지 이제 그 신용화폐를 창출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 수수료를 먹는 발권력을 부여해주고 빅테크들을 화폐 경제로 끌어들이고 AI와 또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에너지, 전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휴머노이드 이런 경제를 발전시켜서 만들려고 하는 큰 그림은 미국을 다시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고 달러라는 피아트 머니가 아니라 AI와 휴머노이드 시대에 맞는 크립토라는 어떤 준비 자산 또는 이제 그 화폐 시스템이 지배하는 이런 시스템을 짜고 실제로 그렇게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행정명령은 지금 채권시장 때문에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떤 국면이 되면 채권시장이 장기채권 금리가 안정되고 월가가 채권을 사주지 않아도 장기채를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안정되게 사줄 수 있다면, 아니면 단기채를 돌려막기 위해서 장기채 금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국면이라고 판단한다면 저는 그 행정명령을 다시 서랍에서 꺼내서 이행할 수도 있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런 국면이 이제 쉽게 도래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유효한데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철회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행동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만찬장에 등장해서 얼굴을 비춰준 그게 시장에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을 보낸 거다. 의도적이건 아니면 뭐 우연이건 그 일론 머스크의 등장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그 인도계 그 인플루언서하고 이제 한 장시간에 1시간 반,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인터뷰한 게 유튜브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화폐는 에너지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원래 일론 머스크, 피터 틸 같은 있던 빅테크 그루들은 원래 그 암호화폐가 이제 AI 시대 또는 빅테크 시대에 가장 걸맞는 이제 그 화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화폐는 데이터다, 장부다라는 어떤 극단적인 개념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얘기까지도 이제 서슴없이 하면서 어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개념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인데, 일론 머스크가 화폐는 데이터다라는 얘기를 꾸준히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계속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가 이제 그게 막대한 전기를 소비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지구라는 어떤 이런 자기 철학에 위배가 되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 등한시하기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인터뷰에서 일론 머스크가 한 발언이 비트코인 에너지다. 그러니까 화폐는 에너지다라는 새로운 개념을 얘기했어요. 사실 새로운 개념이라기보다는 동어 반복인데 어휘만 다르고 동어 반복한 건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 얘기 중에 법정 화폐는 법으로 정해서 찍어내면 돈이 되는데 에너지는 미국 정부가 법으로 규정한다고 해서 계속 파낼 수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가치가 있는 어떤 담보 자산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거는 지금 현재 달러 시스템도 냉정하게 바라보시면은 미국의 신용이 담보가 돼서 법정화폐를 미국이 찍어낼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이라는 이 시스템이 미국 달러라는 화폐에 어떤 신뢰도를 떠받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폐는 데이터라고 얘기했을 때 미국의 1달러는 1달러만큼의 석유를 바꿔준다라는 정보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페트로달러 시스템에서는. 물론 지금 계약적으로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종료됐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석유는 달러로만 살 수 있는 화폐니까, 그렇다면 1달러 그 화폐에는 실제로 적혀 있지는 않지만 이 화폐는 1달러어치의 석유라는 어떤 담보 자산으로 바꿔줄 수 있는 채권입니다라는 내용이 데이터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믿고 사람들이 달러를 쓰는 거죠. 내가 달러라는 이 가치가 무엇이 담보하느냐?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석유를 준다라는 거고, 예전에 금분위제에서는 내가 3달러를 가져가면 1온스의 금으로 바꿔준다라는 데이터가 담겨 있으니까 달러를 쓴 거죠. 그렇다면 지금 금이라는 원자재, 그리고 석유라는 원자재, 이게 다 한마디로 하면 에너지, 원자재인데, 이 원자재가 우리 인류 역사상
화폐의 어떤 가치를 보증해주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었거든요. 그럼 일론 머스크는 그 얘기를 맥락으로 이제 화폐는 에너지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 일론 머스크의 맥락에서 좀 새로운 거는 앞으로 인류가 AI 휴머노이드를 이제 일상적으로 쓰는 시대가 되면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화폐는 전기 에너지일 것이다 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석유인데 화폐는 에너지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에서는 그 화폐는 석유죠. 닉슨 쇼크 이전에는 화폐는 금이었고, 그렇다면 휴머노이드 AI 시대에는 화폐는 전기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전기 시대의 화폐, 그 전기를 지금 달러는 석유를 저장한 화폐라고 하면은 그 전기의 가치를 저장한 화폐가 뭐냐라는 거죠. 그거는 비트코인이다. 왜냐하면 전기로 채굴을 하니까 전기의 가치와 직관적으로 연동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실은 알고리즘 그 AI나 휴머노이드들하고 직접적으로 커넥션이 가능하죠. 달러는 직접적으로 스위프트망하고 지금 현재 AI나 휴머노이드 이런 그 AI 에이전트들하고는 연동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AI와 휴머노이드가 이해할 수 있는 화폐는 블록체인이고, 그 블록체인 중에 전기의 가치와 연동되는 가장 직접적인 화폐는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의 얘기를 종합하면 가까운 미래가 되면 화폐라는 거는 사실상 없어지고 전기 에너지가 화폐처럼 쓰일 텐데, 그럼 인간은 노동을 하지 않고 또 소비를 할 수 있는 어떤 소득이 있고, 그 소비를 할 때 알고리즘 AI 에이전트가 화폐 없이 그냥 자동으로 계산해서 결제를 하고 자산의 어떤 구매력의 이전을 배분을 해줄 텐데, 그때가 되면 전기 에너지가 곧 화폐처럼 쓰이고 직관적으로 그거가 연동된 비트코인이 그 자산의 배분에서 어떤 반대쪽에 있는 대체대조표상의 반대쪽에 적히는 회계장부의 거다. 그 천재가 머릿속에 많은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들을 저장해 놓고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어떤 엑기스를 그냥 툭툭 내던지는 건데,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런 맥락과 이야기들이 이제 내재되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지금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와 피터 틸 같은 빅테크와 미국의 행정부가 그리는 반세계화적인 경제 구조가 어떤 것인지 좀 그림을 그려보는 게 상당히 투자에 유용하고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의 어떤 공상과학 소설 같지만 지금 경제를 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고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으로 포섭하려고 하는 연준과 월가와 그리고 또 ECB, 또 BOJ, 또 BOK 같은 중앙은행부들이 이 반세계화, 트럼프 행정부와 빅테크들의 반세계화, 그러니까 제조업의 반세계화, 그리고 그 빅테크 플랫폼 서비스의 자유무역 세계화를 어떤 구조로 만들려고 하는지를 이야기를 한번 그려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투자에서 중요하다는 조감도 시야는 쉽게 말해 어떤 시각인가요? 네, 이게 뭐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조감도 시야라는 거는 건축에서 많이 쓰이는 얘기거든요. 건축의 조감도라고 하면은 이게 그 독수리 한 마리가 이제 상공을 날아갈 때 그 독수리의 눈으로 그 아파트 단지를 바라본 그림, 이게 조감도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그 시장 전체를 내려다본다, 뭐 이런 어떤 의미에서 조감도 시야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비슷한 말로는 우리가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거시 경제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 자산을 둘러싼 어떤 미시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구조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같이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의 올바른 방법이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어떤 관점을, 또는 어떤 자기만의 신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맥락에서 이런 말들을 누군가는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투자는 정보보다 맥락을 보라고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한가요? 오태민 교수님께서도 사실은 이제 그 지정학적인 어떤 맥락 같은 거에서 그 자산을 판단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감도 시야라는 어떤 그 큰 그림에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을 하신 걸로 저는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 교수님께서 어떤 그 취지로 이거를 썼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만약에 이 말을 이제 저보고 이제 그러면 이 말에 동의하느냐, 그 나의 의견을 이제 얘기해 보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론 이제 내재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자체, 비트코인은 화폐 시스템 자산이라는 그 자체가 내재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비트코인은 블록을 생성할 때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그 코인을 줌으로써 되는 코인을 가지고 보상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이제 채굴을 하는 블록을 생성하는 거기에 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실제로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의 관점에서 내재 가치라고 하는 거는 미래 현금 흐름의 총 현재 가치를 내재 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그 엔비디아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것이 뭐 제가 실제로 엔비디아가 배당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때가 되면은 이제 뭐 분기별로 배당이 나오죠. 근데 이 배당의 총 현재 가치,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 주식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에 내가 받는 배당을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그 할인된 총액을 우리가 흔히 내재 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팔리는 가격표를 뗐을 때 이 자산이 실제로 현금 흐름을 얼마큼 만드느냐가 워렌 버핏의 관점에서 보면 내재 가치인데 비트코인은 그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지금은 이제 채굴되는 비트코인 그 코인을 줌으로써 보상을 하지만 실제로 나중에는 블록 생성 때 수수료 수익이 생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는 구조적인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자산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의 모든 우량주들이 사실은 서사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통적인 금융의 기법으로 뭐 퍼 등등 제가 사실 그쪽은 잘 몰라서 그냥 퍼만 하나 생각나는데 여러 가지 금융의 어떤 잣대들로 그 프리미엄을 해석하려고 노력들을 하죠. 근데 제 생각에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허가 뭐 10배가 적정하다, 뭐 20배가 적정하다 하면 지금 그 적정 구간에 있는 그 S&P나 나스닥의 우량주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그걸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뭐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걸 보지 않아도 지금 전통적인 금융의 잣대로 지금 자산시장에 수많은 통합 팽창에 의해서 프리미엄을 형성하고 있는 그 자산시장의 어떤 프리미엄들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설명이 된다면 지금 이 통화가 구조적으로 팽창하고 있다는 이 경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통화가 어마어마하게 팽창을 하고 있는데 이걸 단순하게 그냥 몇 배의 어떤 뭐 대비 뭐가 몇 배다 뭐 이런 걸로 만약에 설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지금 논리적으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보시면 뭐 그거는 당연히 검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자산에 형성되어 있는 프리미엄은 우리가 정통경제학이나 정통금융공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내러티브, 그러니까 서사라는 것들이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제학이나 금융공학은 우리가 자연과학적인 접근법을 사실 쓰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심리가 사실은 모든 인간의 경제 행위는 인간의 의식이 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가.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다 그러면 그 서사가 사실은 내가 비트코인의 매수 버튼을 누르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 서사의 근거를 구성하는 이야기를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느냐를 떠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명 중에 100명 중에 99명이 비트코인의 디지털 골드라는 그 서사 때문에 그 서사에 동의해서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네. 그게 논리적이건 이제 감성적이건. 그렇다면 실제로 인간의 경제 행동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방아쇠가 서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통경제학과 전통금융공학에서는 이 서사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는 경향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뉴턴 같은 이제 물리학자들이 자연과학을 이제 접할 때는 사실은 이게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어떤 시대의 어떤 천재 그 조각가들은 아니면 모차르트 같은 음악가들은 사실은 실제로 이 우주 공간에 있는 그 조형물을 이미 존재한 조형물을 그들이 찾아낸 거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차르트도 이미 천상에 있는 하모니를 본인이 찾아낸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어떤 가장 아름다운 어떤 그 형태 또는 가장 아름다운 조합은 이미 구성이 돼 있는데 인간이 그걸 찾아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물리학 같은 자연 법칙은 우리가 있는 법칙을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의 여부지 사실은 그걸 찾아냈을 때는 100% 공감할 수 있죠. 네. 이미 천상의 법칙인데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거는 이미 천상에 존재했던 법칙을 인간이 찾아낸 거기 때문에 그걸 찾아낸 순간 인간은 그 머릿속에 그 이야기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연 법칙은. 그리고
모든 그 질량을 가진 존재는 인력을 가지고 있다. 만유 인력의 법칙도 이미 있었던 우주 법칙을 찾아내는 순간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게 그 자연 법칙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하지만 그 좀 깊숙이 들어가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자연과학, 그 자연과학의 서사도 사실은 인간의 머릿속에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는 서사 때문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동설, 천동설이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 등의 다른 그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우리가 절대 진리라고 받아들였던 그 천동설의 시대에는 그것이 자연과학의 진리였겠죠. 근데 지금 지동설, 코페르니쿠스나 뭐 갈릴레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 진실은 그 하늘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거야 라는 진실을 밝혀냈을 때, 그렇다면 그 자연과학이 바뀌었겠죠. 그럼 어떤 게 진실인가요? 결국은 인간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당대의 진실이었던 거죠. 네, 그렇다면 지동설은 진실일까? 네. 여러 가지 과학적인 정황상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진실인데 그는 과연 그러면 불변의 진리일까? 라는 거죠. 천동설의 시대 때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믿었던 사람들과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정황이나 논리적인 어떤 과학적인 어떤 증명을 해보니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믿는 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경제학자들과 금융공학자들이 가장 큰 실수는 인간의 심리, 인간의 어떤 의식, 인간의 어떤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이 복잡 단안한 이 사회과학의 세계를 자연과학처럼 하나의 선과 하나의 공식, 하나의 숫자로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 단순하게 수요 공급의 어떤 그래프라고 생각했던 이 X자 그래프, 이것들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인간의 경제적인 활동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직관적인 어떤 단순화된 잣대로서 인간이 경제라는 어떤 사회 현상을 이야기 좀 편하게 만들어준 측면은 있지만, 이 인간의 복잡 단안한 경제 세계를 이 하나의 선으로 규정하는 순간 이 하나의 선 밖에 있는 복잡 단안한 다른 현상들은 모두 제외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경제학과 금융공학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복잡 단안한 인간의 행동을 하나의 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착각과 실수로 그동안의 전통 경제학이 이제 발전해 온 겁니다. 물론 그것들이 경제 현상을 설명해주는 어떤 한계가 있었겠죠. 당연히 이제 경제학자들도 분명히 어떤 법 규칙들을, 맥락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현상을 다 포함한 규칙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인간들은 자신의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그 이기심들이 시장에서 만날 때 어떤 균형을 이룬다라는 어떤 전제 조건을 달고, 그 전제 조건에 부합하는 어떤 맥락에 부합하는 것들만 가지고 어떤 규칙들을 우리가 만들어 온 거죠. 그렇다면 그 맥락, 그 전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수많은 복잡 단안한 현상들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파에서 이제 오스트리아 경제학파라는 곳에서는 그 케인지안 학파가 여러 가지 공헌을 했지만 그들이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반대 측면의 어떤 이론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결국은 경제학은 어떤 숫자나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내러티브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버트 실러라는 예일대학 교수님께서는 내러티브 경제학이라는 그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 을 좀 냉정하게 그 평가절하된 그런 것들을 한번 평가해보자 해서 내러티브 경제학이라는 것도 이제 쓰셨어요. 그다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정보보다 맥락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그 내재 그 본질적인 어떤 펀더멘탈과 내재 가치 플러스 그 비트코인 디지털 골드다라고 하는 등등의, 또는 비트코인은 화폐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비트코인은 어떤 인플레이션 해칭의 어떤 금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서사들이 이제 형성해 놓은 내러티브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맥락이라는 거는 그 인간이 공유하는 그 이야기의 줄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나도 내가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고, 상대방도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그게 공유되고 있다면, 그래서 그 나와 타자라는 아와 피아 사이에 어떤 맥락이 있다면 그 맥락은 특정 자산의 가격, 가치를 형성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러티브가 중요한 국면에서 맥락이라는 거는 그 내러티브의 어떤 줄기를, 뼈대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맥락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맥락이 구조적으로 시스템화돼서 유지가 되는 거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튤립 버블론이 다시 불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굉장히 소모적인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튤립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미 2022년에, 그러니까 2021년에 급등세가 이제 벌어지고 다시 이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고 하면서 비트코인이 지난 17년간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는 게 이미 20년 동안 검증이 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 SNS나 어떤 이 미디어들이 발전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맥락을 공유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졌기 때문에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맥락이 여러 번 회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옛날이었다면 이 15년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금이라는 어떤 자산이 중세시대 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되는데 수백 년이 걸렸겠죠. 근데 지금은 그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냥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다,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다라는 이 맥락 서사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이 공유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면 지난 17년간,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돌이켜 봤을 때 지난 17년간 비트코인이 그래도 비트코인이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는 이 맥락 서사가 유지가 됐다. 수많은 회전율을 거쳐가면서 유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금이 지난 중세시대 때 수백 년을 거쳐서 지금 온 이 5,000년하고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가중치로 보면은 그 미디어가 발전한 최근의 그 10년이 중세시대 때 100년, 200년하고 맞먹는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미 검증이 된 반복 사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거를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하는 거는 비용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비용 낭비, 그리고 또 에너지 낭비, 골치만 아파요. 거기에 또 다시 댓글 해줘야 되고 또 이런 또 그 유튜브를 찍어오면서 다시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는 거는 비논리적이고 또 인간의 에너지를 낭비하게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끔 하는 손실 비용을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집단이. 집단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누가 했다. 그러면은 집단소송감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튤립하고 다른 그러면 그 구조적인 서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튤립이 왜 1년 동안 갑자기 그렇게 됐다가 이제 폭삭 주저앉았는지를 뭐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튤립이 뭐 그런 구조적인 서사를 못 갖고 있었다라고 제가 뭐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내러티브가 비트코인의 서사의 맥락을 형성하는 중요한 내재 가치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비트코인이 튤립이 되지 않으려면 이 서사가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그 자체가 저는 하나의 그 내재 가치를 형성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그냥 서사야. 그렇다면 그 서사가 없어지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제로가 되는 거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다면 그 내러티브가 지속된다면 비트코인의 가치도 지속되겠죠. 논리적인 맥락상. 그럼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다, 비트코인이 화폐 시스템이다, 비트코인이 그 인플레이션 해칭의 어떤 금고다라는 내러티브는 왜 구조적으로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예요. 그거는 금이 필요한 우리 경제 구조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거다. 무슨 얘기냐면 법정 통화가 발행이 남발돼서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유동성을 가두는 금과 비트코인 같은 유동성 해지 수단이 필요하다라는 인간의 어떤 필요성은 미국이 국채를 계속 발행하는 한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정부나 또는 뭐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더 진보 정부건 우파 정부건 간에 지금 모든 미국의 정부는 연간 2조 달러 가량의 적자 재정을 펼치고 그거를 다 국채로 갚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2조 달러 정도의 화폐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찍어낼 거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서 이 국채 발행량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돌려막기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계속 늘어나겠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아시아 금융위기라든지 외환위기라든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해서 2조 달러 이상의 국채 수요처를 계속 지금 정기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계속 국채를 찍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국채를 계속 찍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이 경제 시스템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통화량을 가두는 인플레이션 해칭의 수단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인간의 욕구는 지속된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 해칭 시스템으로서의 금과 비트코인의 필요성, 이 내러티브는 구조적으로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내러티브가 일시적이고 그것이 꺼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시스템이 당장 근시일 내에 다른 쪽 방향으로 바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달러 시스템이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화폐 시스템은 유지될 거라는 얘기고요. 금과 은과 비트코인 그리고 S&P 같은 그
그 가두리 양식장, 유동성의 가두리 양식장으로서의 자산들의 필요성, 욕구, 인간의 욕구는 앞으로 지속될 겁니다. 우리가 아침을 먹고 그 다음날 똥을 싸는 것보다 훨씬 더 자명하게 그 비트코인이 어떤 그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또는 디지털 골드로서의 서사는 유지가 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비트코인 이외에 디지털 가치 저장소를 인간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제2, 제3의 비트코인이겠죠. 그럼 그것도 그러면 그 지속적으로 서사가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붕괴할 거다? 그럼 그 얘기 뭐냐면 제4, 제5의 디지털 가치 저장소를 인간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형태만 달리할 뿐 인간의 욕구는 이름만 다른 동일 가치물을 계속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네. 경제 구조를 이해하신다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튈릴 것 같은 내러티브로 이제 폭락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달러 시스템이 어떻게 변할 거라고 믿는지를 근거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경험상 투자자가 세상을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흔들리지 않나요? 투자자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봐야 될까?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자기만의 관점이라고 해서 세상은 다 모든 사람이 노라고 하는데 예스라고 하는데 나만 노라고 한다.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대중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일치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어긋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떠나서 나만의 이야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 구조에는 그것이 옳건 틀리건 간에 내가 옳다고 믿는 어떤 뼈대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이야기를 어떤 반하는 어떤 도전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그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될 수 있고 아니면은 그 도전들을 이겨내고 내가 그 이야기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지금도 이제 그 많은 그 우리가 흔히 오피니언 리더나 엘리트라고 하는 많은 분을 만나서 이야기해봐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나 의식 수준이 제가 비트코인을 처음 이제 접했던 한 10년 전, 7, 8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도 비트코인 4만 달러까지 떨어진다는데 비트코인은 무조건 안 돼. 지금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거는 4만 달러까지 그럼 떨어지면 그분들은 들어갈까? 비트코인을 매입할까?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비트코인을 4만 달러라는 수준에서 매입한다는 얘기는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4만 달러보다는 올라갈 거라고 믿으시니까 들어가겠죠. 그때가 이제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럼 그분들은 비트코인이 떨어진 다음에 제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등한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게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가 되건 8만 달러가 되건 다시 이제 12만 6천 달러가 되건 아니면 그보다 이제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가건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비트코인은 어쨌거나 우상향하는 자산인데 내가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에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9만 달러, 10만 달러의 선이 장기 추세에 봤을 때 높은 가격인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비트코인을 형성하고 있는 내러티브들이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유지될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나라는 자신만의 관점.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니까 내가 믿는 것들이 100% 옳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관점과 이야기를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얘기에 흔들리고 옆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좋은 얘기하면 또 그 얘기에 흔들리고 나쁜 얘기하면 또 그 얘기에 흔들리겠죠. 그 비트코인은 똑같은 자산인데 지금 극단적인 어떤 낙관론과 극단적인 부정론이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것들은 전부 비트코인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와는 상관이 없는 인간들이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사의 총합이에요. 네. 이야기의 총합이에요. 그렇다면 인간들이 결국 투자하는 거는 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 본질이 이제 뿜어내는 어떤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이 서사가 만들어진 거긴 하지만 이것들을 별개로 보면은 결국은 인간들이 자기만의 서사로 또는 집단의 서사로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카럴 맹거라는 그 오스트리아 학파의 테두 시조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가치를 따지잖아요. 사용 가치, 내재 가치, 무슨 가치 다 따지는데 결국 가치는 인간의 의식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산의 인간이 판단하는 모든 자산의 가치는 결국은 저의 뇌세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의 가치도 금 속에 내재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의 뇌 속에 내재되는 거고요. S&P
주가의 가치도 그 S&P 주식이 또는 그 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 아파트 부동산의 가치도 그 부동산 콘크리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뇌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모든 자산의 가치는 궁극적으로는 이 인간의 뇌세포들이 집단적으로 어떤 가치를, 이야기를 또는 그 논리를 공유하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 만든 자산시장이고 인간이 만드는 그 가치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옳다고 믿는 나만의 어떤 근거들, 맥락들, 또 이야기들이 굉장히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형성이 돼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는. 물론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실패로 가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관점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실패로 가지만 내가 관점을 갖고 있지 않다면 100% 실패합니다. 운이 엄청나게 좋아서 성공할 수도 있겠지만요. 100% 실패하는 거고요. 내가 관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관점을 내가 가져야 될지 안 가져야 될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급락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고 핵심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이 그 지난 10월 10일 이후에 지금까지 대략 한 35% 정도 떨어졌다가 약간의 이제 되돌림해서 지금 한 30%에서 25% 사이에서 왔다 갔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전에 그 지난 한 2년간 동안에도 한 25% 안팎으로 떨어졌던 조정 기간이 한 두세 번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통상적인 조정장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예년 이제 4년 반감기 주기에서 이제 3년 상승하고 1년 하락 급락하는 그런 맥락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재현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이건 이제 지나봐야 아는 문제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4년 반감기 주기에 어떤 급락장이라는 공포감이 이제 하나 시장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그 가격을 좀 더 짓누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도 보여지고요. 또 이제 청산 문제, 그 숏포지션 청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단기 유동성의 어떤 고갈 문제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러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제 빠져나갈 거라는 공포감들이 겹치고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원래 이제 4년 주기라는 것도 사실은 유동성 함수하고 이제 공진을 이제 겹쳤었는데 그 4년 주기와 유동성 함수가 겹치면서 실제로는 유동성 함수가 이제 훨씬 더 큰 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험상 지난 한 3번 정도 3년 그냥 상승하고 1년 하락하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머릿속에는 4년 주기라는 어떤 근거가 빈약한 그 서사가 아직까지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논리적인 구조는 그 M2 통화량, 광의 통화량이라고 하는 그 통화량의 증감과 비트코인의 가격이 맞물린다고 보면은 지금은 결국 그 통화량이 M2 통화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거나 시중의 통화량은 저점을 찍고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오는 유동성 배관이 막혔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배관이 왜 막혔는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다른 질문에서 드릴 수도 있을 텐데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단 수급 상황에서는 그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4년 주기 서사의 항상 마지막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나가는 그 예전부터 그 비트코인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래들이 차익 실현 매물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 그게 지금 어떤 근본적인 가격의 하락의 원인이고 그런 와중에 이제 숏포지션 청산 등의 어떤 기관 자금 그리고 또 기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작용, 그 작용을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아무튼 기관 투자 자금들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도의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금리와 글로벌 유동성 축소 같은 거시 요인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흔들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비트코인은 그냥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어떤 그 내재 가치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내재 가치와 펀더멘탈을 아직까지 사람들이 크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떠받치는 거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 디지털 금이다 라고 하는 대중의 서사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받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근원 자산 그리고 내재 가치, 사용 가치 등등의 어떤 자산의 가치를 뒷받침해
형성해주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엔비디아 주가가 엔비디아의 미래 현금 흐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AI 시대가 온다, 그리고 그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청바지 업체다라는 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든지 그 자산의 가치를 떠받치는 현금 흐름들의 그 현재 가치로 환산된 내재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내재 가치 플러스 그 자산을 둘러싼 서사가 내러티브가 만들어주는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비트코인이라는 내재 가치와 어떤 핵심 가치에 대해서 대중들이 이해도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들을 대중들이 채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는 그 내러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자산의 프리미엄을 형성해주는 그 내러티브 자산이라고 그쪽에 비중을 좀 더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그 내러티브를 형성해주는 거는 100% 시중의 유동성, 광해 통화량 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광해 통화량이 팽창하면 그 팽창한 광해 통화량이 CPI,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월가라는 금융 그 세력이, 그 금융 기관들이 그 자산시장이라는 거를 발전시켰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닉슨 쇼크 이후에 그 지금 통화량이 거의 100배 이상 상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통화량이 100배 상승했다는 거는 실물 경제가 산업혁명과 인터넷 혁명과 지금 AI 혁명에서 이제 그 생산성이 극대화는 되고 있지만, 어떤 유의미한 그 생산성의 비약적인 발전이 없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물 경제, 제조업 경제, 상품 경제, 서비스 경제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그 통화량만 100배가 늘었다라고 치면은 물가는 100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0년 전에 비해서 아파트 가격이 100배가 되고 자산 가격이 100배가 되고 자동차 가격이 100배가 되고, 평균적으로 모든 그 상품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100배가 돼야 평균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그 채권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 월가의 채권자들, 은행들, 투자은행들에게는 치명적이죠. 왜냐면 채권이라는 거는 내가 그 통화의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내가 꿔준 돈이 나중에 1, 2년 뒤에, 10년 뒤에, 100년 뒤에 받을 때에도 비슷한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건데, 물가가 상승, 동의어 반대말로는,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면 내가 돈을 100만 달러 꿔주고 나중에 10년 뒤에 100만 달러 받을 때는 그 가치가 절반이 되어 있으면 채권자들한테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준은 그 월가의 채권은행들을 이익을 대변하는, 그래서 금융시장의 안정이라는 어떤 책무를 가지고 있는 연준이 제일 책무로 물가 안정이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그것이 경제의 안정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본질적인 목적은 금융시장 채권자들의 수익을 안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월가 채권은행들의, 그러니까 여기서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돈을 빌려준 월가 은행들의 그 수익, 채권이 만기가 됐을 때 돌아오는 가치를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산시장이라는 걸 만들었고, 그 자산에 그 미국 재무부가, 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미국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하고 연준이 화폐를 발행하는 건데, 그걸 한 묶음으로 지금 여기서 통화량 공급에서 보면은 미국 정부와 연준이 달러라는 통화량을, 기축통화를 많이 찍어서 뿌릴 때 그 물가 상승이 2% 이상 올라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자산시장에 가두리양 시장을 만들어 놓고 그 통화량을 이제 가두는 거예요, 유동성을. 그래서 유동성을 어떤 가두리양 시장에 가둬두면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측정하는 그 상품 시장에 들어가는 그 통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가는 안정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는 자산들이라고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금과 S&P 지수 같은 투자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금 같은 것들이죠. 금은 시중의 유동성이 많이 증가하거나 또는 경기가 침체되거나 이럴 때 이제 자산의 회피 수단, 안전한 금고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할 때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그 시중에 풀렸던 유동성을 가둠으로써 그 화폐의 구매력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산입니다. 아직까지는 서사가. 그래서 일본 금리와 글로벌 유동성 같은 거시 요인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흔들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트코인의 가격은 광의의 통화량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원하게 말하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현금, 이제 그리고 은행에 있는 요금을 예금 같은 것들이죠. MMF 펀드에 투자됐던 자금 같은 것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 광의의 통화량이 늘어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동성을 가두는 가두리양 시장 역할을 하는 비트코인과 금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
줄어들면 금과 디지털 골드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금은 이제 지난 5,000년간 이제 화폐의 역사 동안 이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금의 역할을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물론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디지털 골드라고 우리가 이제 서사를 부여한,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대중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고 있는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 그 투자 자산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가장 위험 자산의 그 끝단에 이제 정렬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스닥 시장이 이제 나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도 덩달아 오르고 나스닥 그 주가가 빠지면 비트코인은 더 빠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위험자산, 가장 궁극의 위험자산으로 지금 아직까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시중의 유동성이 마르면 가장 먼저 자금이 빠지고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질 때 가장 나중에 이제 그 투자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이제 현상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유동성과의 관계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일본의 그 금리 인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지금 그 뉴욕 그 자산 시장에 투자된 많은 자금들이 사실은 일본의 제로금리를 레버리지로 해서 일본에서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미국의 채권 그리고 미국의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 그 미국 시장의 거래소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난 30년 이제 그 잃어버린 그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경기가 하락하는 국면에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거의 제로금리를 30년간 유지를 해왔었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달러로 환전한 다음에 그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4%대니까 일본은 이제 거의 제로금리였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수수료를 제하고라도 2%에서 3%에 달하는 그 금리 차액, 금리 차이에 따른 어떤 수익을 이제 얻을 수 있으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그것을 레버리지로 미국 자산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국 시장에 투자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최근에 그 이번 이제 12월 19일 날 일본의 중앙은행 BOJ가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그 어떤 발언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실제로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확실시 되면서 작년 8월에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이제 언와인딩 된다고 해서 청산되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했던 그 자금이 다시 미국 팔고 일본 시장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이 레버리지 그 보증금을 청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국채, 미국의 주식 그리고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 레버리지를 청산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지난 8월에 있었고, 그때 비트코인이 대략 한 2달 정도 조정을 거치면서 25% 정도 하락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포가 지금 머릿속에 남아있고, 이번 19일 날 BOJ가 실제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앞서서 이제 11일 날 현지 시간으로 그 11일 날 또 FED 미국 연준이 금리를 또 인하할 것으로 지금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변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50% 이상의 확률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일본은 금리를 인상하면 이 차익을 노리고 투자했던 투자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그렇다면 유동성 함수인 비트코인이 가장 먼저 이제 위험 자산에서 먼저 빼겠죠.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어떤 불안감들이 지금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황입니다. MSCI 이슈가 나오면 왜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건가요? 그 MSCI 지수의 편출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MSCI에서 스트래티지라는 이제 그 DAT, 그러니까 그 디지털 자산을 트레저리, 그러니까 재무적인 전략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이제 돈을 버는, 주가가 많이 올랐던 스트래티지나 비트마인 같은 이제 이더리움 그 재무전략 업체나 그리고 스트래티지 같은 이제 비트코인 재무 전략하고 있는 업체들이, MSCI라는 건 뭐냐면은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인덱스, 그러니까 지수 정보 제공 업체입니다. 근데 이 지수 정보 제공 업체가 이제 지금 현재 그 스트래티지 같은 업체들이 편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는 지금 그 기업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로 이제 그 IT 업체로 지수에 편입이 돼 있죠. 근데 지금 MSCI라는 곳에서 10월 10일 날 그때 대규모 청산이 있었던 그날 공교롭게 스트래티지 같은 DAT 기업을 MSCI 지수에서 편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컨설테이션,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의견들을 수렴해서 1월 15일 날 이제 그
그 편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유는 뭐냐면 명분은 뭐냐면 스트래티지 같은 업체들의 주가는 사실상 기업 소프트웨어의 어떤 매출 같은 어떤 영업 흐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비트코인에 투자한 50% 이상 그러니까 그 현금 흐름의 50% 이상이 그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면 사실상 이거는 비트코인의 가격의 등락이 그 회사 영업 현금 흐름을 결정한다. 그렇다면 이거는 영업을 하는 어떤 기업이라기보다는 펀드로 보는 게 맞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견 제시를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레터를 보내서 이제 컨설테이션을 받는 거예요. 시장의 의견 수렴을. 그래서 12월까지 그 의견 수렴을 해서 1월 15일 날 편출을 결정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아니라 펀드다라고 이제 만약에 그 컨설테이션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편출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지수에서 빠지면 그러면 그게 뭐 일단은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좋은 건 아니죠. 어떤 그 정보 제공 업체에서 내가 어떤 지수에 편입을 해놨는데 그걸 빼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빌보드 차트에서 내가 가수인데 순위에 올라 있다가 뭐 잘 부르건 못 부르건 간에 어쨌거나 그 빌보드 차트의 순위에 어떤 매기는 대상에서 내가 빠졌다 그러면 가수 입장에서도 좋은 건 아니듯이 그러니까 자산시장에서 그 어떤 자산시장의 어떤 안내판 역할을 하는 정보 제공 업체들의 어떤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대상에서 빠진다는 거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지수를 가지고 인덱스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패시브 펀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시브 펀드라는 건 뭐냐면은 그 펀드 매니저들이 내가 이 기업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 기업은 괜찮으니까 투자를 하자 이런 어떤 주관적인 판단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덱스의 등락에 따라서 알고리즘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가 올라가면 투자를 들어가고 인덱스가 빠지면 그만큼 이제 그 레버리지를 청산해서 그 자금을 빼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동적인 펀드, 패시브 펀드라는 것이 있는데 이 패시브 펀드는 그냥 전적으로 이 지수들의 등락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만약에 스트래티지나 비트마인이 될 경우에는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MSCI라는 곳에서 이런 발표를 한 다음에 JP 모건의 리서치 팀이 대략 한 달인가? 그 11월 중순경에 스트래티지가 MSCI 지수에서 편출될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MSCI 편출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패시브 펀드 자금이 28억 달러에 달하고 그리고 MSCI 지수 편출에 따라서 다른 지수들 스탠다드 앤 푸어스 인덱스라거나 또는 나스닥 인덱스라거나 이런 다른 지수들에도 영향을 미쳐서 연쇄적으로 그 지수들에서 편출이 될 경우에는 총 대략 한 11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자동으로 알고리즘 매매에 의해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 것으로 이제 산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청산이 있었던 10월 10일 날 대략 한 200억 달러 정도의 청산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10배의 레버리지를 썼다고 보면 실제로 빠져나간 돈은 그거의 10분의 1인 20억 달러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10배 튀겨서 이제 그 총액 그 레버리지 총액을 얘기했던 거니까 그럼 20억 달러 정도가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대략 10% 이상 가격이 다운됐었으니까 그러면 그 10배에 달하는 110억 달러 정도의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에는 그 클립토, 그 비트코인 시세를 상당히 억누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다른 알트코인의 어떤 이더리움이나 가격도 짓누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지금 팽배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10억 달러 정도의 어떤 그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숏 포지션을 잡았던 여러 가지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청산이 됐었는데 그게 왜 그 시간에 그런 대규모 자금이 청산됐을까라고 이제 어떤 분석도 그 어떤 자금들이 청산이 됐었나 어떤 것을 이제 방아쇠로 인해서 그 많은 자금이 일시에 청산이 됐었나도 이제 면밀히 그 전문가들이 좀 분석을 한 그 내용들이 좀 나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MSCI 지수 편출 물론 이제 9월달 10월달에도 MSCI라는 업체에서 이런 그 DAT 기업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어떤 신호들은 계속 시장에 흘러나왔었는데 그게 왜 하필 그 청산이 되는 시기에 공교롭게 맞물려서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런 시장 변수들이 있을 때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들의 어떤 리서치 팀에서는 거기에 대한 시장 분석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게 상당히 1, 2, 3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던 어떤 느낌들이 이제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 월가의 기관들이 왜 지금 4년 주기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공포가 팽배해 있는 이 시기에 지수 편출이라는 어떤 지수 편출을 검토하겠다는 결정과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에 어떤 하방 압력을 주는 보고서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것들이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하방 압력을 주는 이 현재 이 상황,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지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그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급락장에서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는 어떤 관점 차이가 생기나요? 단기 투자자는 제가 잘 어떻게 관점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기 투자자들은 지금 이런 하락기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트코인에 내가 장기 투자하는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확률적으로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다라는 이 관점을 내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당연히 비트코인은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야 라는 것에 이제 확률적인 어떤 그 신뢰도의 높이가 이제 확률적으로 커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조정을 받고 또는 이제 4년 주기 2022년대를 비춰보면 대략 69,000달러까지 갔다가 15,000달러까지 떨어졌던 그 시기를 비춰보면 온갖 퍼드들이 난무했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비관론이 막 이제 고개를 숙였던 비관론들이 막 득세를 하면서 공포와 불안과 어떤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온갖 퍼드들이 시장에 만연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내가 내 귀에 들렸을 때 내가 비트코인이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야라는 거를 어떤 관점에서 내가 받아들였나, 친구 따라 강남 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나만의 어떤 논리와 스토리를 구성을 하고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높은 확률로 장기 우상향하고 할 것이라는 어떤 그 관점이 달라진 게 아니라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때는 그런 분들에게는 저점 매수, 그러니까 지분을 늘릴 수 있는, 그러니까 개수를 늘릴 수 있는 기회로 보일 것이고요. 나는 그냥 단타로 가격이 올라갈 때 롱을 치고 가격이 떨어질 때 숏을 쳐서 돈을 벌겠다라는 분들, 그걸 잘 맞출 수 있다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숏을 쳐서 이제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하락 국면에서도 있으니까 돈을 버셨겠죠. 그게 아니라 그냥 나는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현물을 사서 그냥 단기적으로 투자해서 그 일정한 시세 차익을 예를 들어 10% 20% 시세 차익이 있을 경우에 빠져나오겠다고 하셨던 분들은 예기치 않은 이런 하락장에서는 괴로우시겠죠. 그리고 이제 손절을 하셨거나 익절을 하셨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의 포지션을 잡고 나오셨겠죠. 그런 분들은 제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계속 그냥 그런 식으로 투자를 본인이 투자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은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는 거에 확률적으로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자산, 변동성이 큰 자산을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 그런 권고를 계속 이제 권유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내 투자 자산의 관리와 멘탈 관리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이야기되는 반등 신호 중 대표님이 주목하는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비트코인은 M2라는 통화량의 함수입니다. 근데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M2 통화량이 떨어진다라는 어떤 이런 역상관 관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공부를 해보면은 자산 시장의 통화량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QE, 우리가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하는 연준의 대체적 벽에, 연준이 그러니까 국채를 사들여서 연준의 본원통화, 연준이 찍어내는 화폐를 시장에 직접적으로 뿌리는 이런 QE가 또는 QT, 그 반대의 국면이죠. 이제 국채를 팔아서 이제 시중의 통화량을 이제 흡수하는 연준의 대차대조표의 등락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금융시장에 이제 흘러드는 유동성 배관으로 직접적으로 흘러드는 어떤 유동성이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흘러드는 자금이라고 판단될 경우에, 자산 시장의 자금이 메말라 느냐 자산시장의 자금이 풍부하냐를 따질 때에는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직접적으로 보시는 게 이제 훨씬 더 직접적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리라는 것이 시중의 어떤 기준, 금리의 어떤 통화량 유통 속도의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금리도 당연히 보셔야겠죠.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당연히 시중에서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는 심리가 이제 완화가 될 것이고,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M2 통화량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금리가 올라가면 반대로 M2 통화량은
줄어드는 추이를 보이는데 금리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물가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동성 변동 요인이고 그리고 그 양적 완화 또는 양적 긴축이 금융시장의 레버리지 버튼을 누르는 어떤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계속 살펴야 될 거는 연준의 대차대조표 상의 등락.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략 6조 달러 정도의 자산을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이 5조 달러, 4조 달러로 이제 떨어질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이 메마르고 있다라는 신호일 거고 이것이 다시 이제 7조 달러, 8조 달러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연준이 돈을 시중에 뿌리고 있다라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4조 달러 정도에서 9조 달러까지 이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급증을 했던 팬데믹 기간에 이제 모든 자산들이 급등을 했었죠. 그 당시에 이제 1만 5천 달러 정도에서 2천만 원 정도에서 8천만 원까지 비트코인 가격도 4배 급등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QE 상황, 그러니까 지금 12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연준이 QT를, 그러니까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양적 긴축을 종료한다는 것은 더 이상의 자산을 이제 팔아서 내가 이제 시중에 있는 현금 유동성을 흡수하는 그 작업을,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라는 어떤 압박 때문에 QT를 했던 작업을 중단하겠다라는 것이었고 이것은 이제 변곡점을 찍고 나서 반환점을 도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QE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직접적인 신호로 볼 수는 없지만 언제든지 QE를 할 수 있는 이제 토대는 형성돼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연준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특히 이제 그 금융기관들의 어떤 단기 유동성 자금의 고갈이라는 어떤 지금 그 리스크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그 QE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과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QE라는 것은 금리가 실질 금리가 0% 그러니까 0%에 달했을 때 금리 정책으로는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될 때 보통은 이제 QE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3.75% 하단이 이제 3.75% 정도로 높으니까 기준금리가 아직은 금리 정책으로 통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본격적인 QE를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그런 리스크가 좀 경기 침체론이 불거져서 좀 상황이 악화된다거나 금융시장의 어떤 단기 유동성이 생각보다 고갈이 돼서 어떤 금융 쇼크, 그러니까 금융공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거나 할 때는 어떤 긴급자금 수요를 위해서 연준이 이례적으로 고금리 하에서도 QE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위험 자산들이 다시 반등하고 급반등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하락을 보고 이제 세력의 흔들기 같다. 그러니까 이제 세력 얘기나 미국의 금융기관, 그러니까 월가의 어떤 그 금융 세력들의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음모론으로 치부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걸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게 더 위험한 건가? 아니면 그 음모론의 이야기를 일단 구성하는 게 더 위험한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이라는 부정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데 이런 맥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시장을 움직이는 시장 조성자들, 시장 플레이어들이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있죠. 개미, 기관, 국가 또는 연구기관, 연기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기관들 중에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구성하고 그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시장을 흔들거나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네트워크와 지적 재산과 인력과 수단들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시장을 조성해 나갈 때 그 청사진과 구체적인 행동 강령들을 시장에 공개를 할까요? 그걸 공개하는 거 바보죠. 정보 비대칭 자체가 재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은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자산이 있다. 이 전제 조건 팩트거든요. 자, 부인할 수 없죠. 그렇다면 이들이 시장을 흔드는 전략과 행동 강령을 짰을 때 공개하지 않는다. 이것도 팩트죠. 그렇다면 이들이 시장을 흔들려고 하는 어떤 전략과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게 좋겠죠. 네. 하지만 그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세부적인 전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이것도 팩트죠. 자,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제로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팩트만을 가지고 이 자산시장의 지금 조감도를 그려보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그들이 발표하지 않은 그들의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추론해보고 그 추론을 포함한 조감도를 그려보는 게 맞는 거냐. 자, 이건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이니까 각자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없다. 그들은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발표를 추론하는 것은 음모론이다. 그래서 나는 그것은 아예 제끼고 그들이 발표한 것만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나는 이 시장에서 투자를 하겠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렇게 투자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지만 나는 그들이 발표하지 않은 이야기를 추론해서 그 이야기가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포함한 조감도를 그리고 그 조감도에 맞게 투자를 하겠다. 자, 이렇게 판단하신 분은 그렇게 추론을 하십시오. 그 추론에 대해서 경제 스토리텔러로서 저는 그 추론을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 그 추론이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제로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저는 개연성이 있는 추론이라면 그 개연성이 자산시장 정보가 압도적으로 비대칭적일 때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한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가 팩트라고 전제를 하고 조감도를 그리는 게 유리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이 국면이 기관들이 월가라는 기관이 크립토라는 자산을 포섭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미털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거는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기관들이 크립토라는 반달러 화폐 시스템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통제하고 포섭하는 과정에 어떤 과정의 한 가운데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냐. 자, 여기서부터는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그들이 포섭하고 컨트롤하려고 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막대한 자산과 지금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거는 이제 그 선물 시장에서 어떤 대규모 청산 작업이 벌어졌을 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뭐 그들의 작업이다 이런 뭐 어떤 단언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뭐 불가능한 거고, 하지만 어떠한 움직임들이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크립토 가격 또는 유동성이 다른 자산 시장에서 메마르지 않았는데 유독 비트코인 시장에서만 메말랐다고 하면 이 유동성 배관을 가지고 있는 건 월가거든요. 그럼 이 유동성 배관에 밸브를 움켜쥐고 있는 누군가가 이 밸브의 그 개폐를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어떤 수준인지 간에. 이런 맥락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본다면 이들이 지금 왜 그럴까? 그들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길래 이 하방 압력을 주려고 하고 퍼드를 퍼뜨리려고 하고 그럴 수 있을까라고 보면 하락 쪽에 어떤 수익 구조, 그러니까 그 숏을 쳤을 때 수익 구조가 일단 있겠고, 하지만 그 단기 숏친 그 공매도나 숏으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런다, 이건 이제 구조적인 어떤 변화를 줄 때는 뭐 의미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안정됐을 때에도 수익구조, 그런 수익구조는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숏으로 또는 공매도로 수익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보다는 시장의 어떤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어떤 메커니즘을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면, 결국은 비트코인이라는 한정된 자산에서는 사실은 그 달러라는 화폐 시스템에서의 패권은 발권력입니다. 이슈잉 파워가 사실은 그 주조이기거든요. 하지만 비트코인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미 그 발행량이 정해져 있을 때는 보유량을 늘리는 게 패권 다툼의 관건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월가라는 기득권, 달러 패권의 기득권 세력이 크립토라는 새로운 자산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재구조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지분, 보유량을 늘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어떤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똑같은 비용으로 생각하면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이 구조에서 월가의 금융 세력이 어떤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하냐라고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인 추론은 저점 매수로 보유량을 늘리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렇게 실제로 해석을 하는 게 전혀 그냥 선의의 기관으로 또는 그냥 각자 플레이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어떤 각자 플레이로 보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은 각자가 하시고요. 요즘 말하는 기간 매집 구간이라는 건 어떤 흐름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만약에 그 월가가 비트코인이라는 그 새로운 탈중앙화 자산의 어떤 그 지배력을 높이는 방면으로 저점 매수 구간을 설정하고 지금 이런 국면을 이제 조성하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전제가 팩트라고 이제 전제한다면 어느 선까지를 저점 매수 구간으로 이제 설정을 했을까라는 어떤 추론도 한 번쯤 해볼 만한데요.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4만 달러, 5만 달러 뭐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이미 진입한 그 ETF에 투자됐던 그 펀드들이 상당 손실을 현실화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엑시트 할 경우에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평가 손실을 적어야 됩니다. 그 분기말마다. 그렇다면 그것들에 투자한 그 딜러들이나 이제 그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그 개인이나 팀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겠죠. 그렇다면 금융 세력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제로가 되는 게 가장 좋겠죠. 제로가 됐을 때, 제로에 가까울 때 뭐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다음에, 물론 이제 공급량이 있는 전제하에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미 진입한 그 평단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많이 이제 하방 쪽으로 간격이 벌어지면 이미 진입했을 때의 행동을 결정한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조직은 또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죠. 그분들의 그 이기심이나 어떤 이해관계를 보면은. 그렇다면 그 조직의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이분들의 의견이나 입장들이 많이 반영이 될 거고 지금 현재 ETF 자금이나 기관 자금들이 들어갔던 평단가에서 크게 벌어지지 않을 저항이 생기고 있다고 보면요. 지금 ETF 자금의 기관 자금의 평단가는 대략 8,500만 원 정도, 85,000달러? 85,000달러 정도다. 그러면 지금 가격이거든요. 지금 현재 가격.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이 하방에서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 축도 사실은 이런 기관 자금의 평단가다라는 분석이 있고 저는 그 분석에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요인들, 기관들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외부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오리지널 갱스터들이 나는 4만 달러건 5만 달러건 나 무조건 지금 정리하고 나갈게라는 어떤 그런 이제 고래들이 대량 매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도 자신들의 자산을 떨어뜨리면서 자신들이 파는 행위를 할까 굳이 이제 그렇게 그건 좀 비합리적이다라고 보면은 지금 기관들의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눌리고 있다 또는 유동성 배관을 이제 밸브를 조절하는 걸로 지금 뭔가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음모론 또는 이제 개연성 있는 이제 그거를 이제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개연성이 있는 추론들이 맞다면 85,000달러 정도가 굉장히 강력한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기대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떨어지면 저는 좋습니다. 왜냐면 저는 장기 우상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는 조금씩 생기는 현금으로 이제 저도 개수를 늘리려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만 달러 되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떨어지면 떨어지면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사느냐 아니면 중간 어딘가에 사느냐의 문제인데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4만 달러가 떨어졌다. 그럼 너무 좋죠. 내가 의식하면서 떨어지면 내가 그 중간 어딘가에서 샀겠죠. 저는 이제 85,000달러 생각하기 때문에 7만 달러만 돼도 쏘겠죠. 하지만 내가 진짜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4만 달러가 떨어졌다. 그럼 너무 좋다. 8만 달러 가지고 한 개 살 거 나는 두 개를 사겠다. 이런 상황이 될 테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락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반등 포인트를 보기 위해 투자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반등 포인트를 보려면 일단 내가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엑스트라 청산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다시는 이제 그 비트코인 쪽으로는 오줌도 싸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겠죠. 내가 손실을 보고 그냥 엑스트라 했다면 반등 포인트를 지켜보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장기 보유를 해야 될 것 같고 투자자가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을 형성하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가치가 무엇인가, 펀더멘털이 무엇인가도 이제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 또는 이런 부정적인 어떤 퍼드들이 난무하는 이런 속에서 내 스스로도 그다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지 않았던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무엇이 있을까도 한 번쯤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는 게 좋을 것 같고 낙관적인 회로를 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간과했던 어떤 내가 간과하거나 몰랐던 비트코인을 둘러싼 어떤 변동 요인이나 또는 그 내러티브의 변동 요인이 뭐가 있을까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우상향 자산으로서의 확률적인 어떤 그 베팅에 내가 아직까지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은 일단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겁니다. 기다리시면 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가격이 오르면 뭐하니? 10년, 20년, 30년 뒤는 난 모르겠고 1년 또는 2년 뒤, 3년 뒤를 얘기해줘. 그럴 경우에는 이제 QE, 금리 등등의 이제 유동성 요인들을 이제 살펴보시는 거. 그렇다면 이제 온체인상의 유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연준의 대차 대조표. 두 번째는 이제 그 금리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제 금리에서 보다 직접적으로는 유통 이제 그 금리를 결정해주는 이제 10년물, 20년물, 30년물 미국 장기채 금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지금 3천억 달러 정도에 달하고 있는 그 스테이블 코인 이제 온체인상의 직접적인 유동성이 되는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의 변동 사항도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발행되는 국면 그러니까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실행돼서 빅테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그 국면이 됐을 때 그들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형태와 이제 어떤 그 변동성을 가져다 줄 거냐도 이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분명히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그 프리미엄이 있다면 트럼프가 어떤 정책들을 이제 현실화 시키느냐라는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기성 진영의 월가의 진영이 이걸 어떻게 포섭해 나가느냐 그들의 어떤 반작용이 어떤 거냐에 대한 맥락도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크립토 진영을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빅테크들이 크립토를 어떤 식으로 포섭하고 이제 유틸리티화 시킬 거냐, 실제로 이용할 거냐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스테이블코인 플랫폼인 이더리움의 어떤 그 변동도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의미한 그 변동을 보면은 제가 이더리움도 잘 모르지만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이더리움의 변동성이 비트코인만큼 줄어들고 있어요. 최근 뭐 단기적인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1% 떨어지면 예전에 뭐 3, 4% 떨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같은 폭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렇다면 뭐 단기적인 장기적인 구조적인 변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요가 그만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얘기니 비트코인이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어떤 직관적인 판단이 섭니다. 그런 것도 좀 같이 보는 거. 그러니까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와 알트코인의 어떤 그 따라가는 팔로워로서의 어떤 이런 도미넌스들이 조금은 바뀔 수도 이제 구성들이 비중들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니까 그 크립토 내부 구조가 어떻게 변동하는 거냐도 좀 이제 지켜보시는 게 이제 유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의 비트코인 전망은 어떤가요? 뭐 1년 정도의 전망은 좀 장기적인 전망에 속하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맥락은 짚어줄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하락장 같은 걸 겪으면서 어떤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떤 방향 어떻게 단기적으로 움직일 거냐는 전망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25,000달러, 30,000달러 뭐 이 정도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이제 쭉 따라가다가 갑자기 급락을 하니까 이제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생기는 상황이고 해서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한 4년, 5년, 10년 단위의 어떤 장기 우상향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은 변동이 거의 없지만 내가 내년 상반기 때, 내년 하반기 때 어떻게 될 거라는 전망하는 거는 내 전망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을 전달해주는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 이런 것들을 전달해 주는 것들이 또는 그분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뭐 행동을 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나올 때마다 이제 그 유튜브 방송에서 항상 그 저희는 정보를 전달하고 뭐 투자 결정은 뭐 투자자들의 개인의 몫입니다라는 얘기 하는 거가 상당히 싫었거든요. 왜냐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당연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미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내 머릿속에 강력하게 내재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고 또는 그냥 유사시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거. 만약에 그걸로 인해서 무슨 어떤 갈등이나 비난이나 어떤 뭐 그 실제로 법정 다툼이 생겼을 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네, 그 투자는 개인의 몫입니다. 내가 누굴 믿고 투자했는데 뭐 떨어졌다 뭐 그것도 개인의 책임이고 내가 올랐는데 그럼 그 수익을 나눌 건가요 저하고? 투자는 전적으로 개인의 몫이기 때문에 굳이 그런 책임 회피성 발언을 유튜브에 나와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네. 만약에 그런 거를 내가 머릿속에 각인하고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그래? 투자는 개인의 몫이야?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어떤 비극이 와도 어떤 행운이 와도 100% 본인의 겁니다. 네. 투자 수익을 저랑 나누지도 않을 거고 투자 손실을 제가 보전해 주지도 않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자꾸 그런 얘기들을 이제 짚어주는 것들이 오히려 이걸 보시는 분들의 어떤 직접 수준을 폄훼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싫었는데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지금도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저 댓글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떤 예기치 못한 변동성이 왔을 때 그들을 비난하는 얘기들을 많이 써주시는데 저는 투자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수익원이 그분들의 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기 책임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또는 자기 책임은 인식했지만 실제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시는 그분들의 주머니와 그분들의 계좌에 있는 돈이 수많은 성공한 투자자들의 성공을 보장해주는 돈입니다. 네, 그분들은 절대 투자에 성공할 수 없고 그분들이 털리는 돈이 소수가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댓글을 내가 달았던 사람이다라고 경험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투자를 중단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분들의 돈이 저희들의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판단해 보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의 책임과 나의 컨트롤 하에서 내가 내 자산을 굴릴 거다라는 기본적인 전제가 많은 투자 그루들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투자 성공의 제1원칙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얘기하는 것조차 좀 짜증나는데 최근에 그 어떤 SNS상에서 움직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 네. 그래서 소수가 투자에 성공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나는 투자 시장에서 잉여 자본이다. 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 김창익 작가라고 합니다. 우연치 않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현직 기자일 때 이제 취재 과정에서 알게 됐고, 그걸 알면서 저도 이제 기본적인 과정을 거쳤어요. 화폐가 아니라는 거부하는 기간이 상당 기간이 있었고, 그것들이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을 보면서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메커니즘이 이 시장에 분명히 있다라는 현상을 받아들이는 그거로부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가 시작됐고
비트코인을 뭐 아직까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비트코인이 장기 우상향한다는 어떤 그 믿음을 어느 정도 갖게 되면서 비트코인에 실제로 투자를 하게 됐고 지금은 사실은 상당액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의 투자금을 늘리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카페 사업을 하면서 이제 시드머니가 일정 기간 카페 사업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제가 비트코인에 초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모든 내 지적 자산을 유동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이제 책과 글들을 썼었고 그 책과 글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팔리면서 이제 작가로서 활동하는 뭐 지금 상황까지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신문이나 미디어들에 나와 있는 팩트들을 파편화될 수 있는 팩트들을 엮어서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제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그 파편들이 전부 팩트이기 때문에 팩트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저 스스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 전체적인 이야기 자체가 물론 개연성은 있지만 틀릴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저희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뭐 공감하시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 반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화폐 패권에서 빅테크들의 어떤 그 작용들, 새로운 작용들이 달러 패권과 크립토 패권, 신흥 패권 사이의 어떤 다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전제하에 빅테크 자본주의라는 책을 최근에 이제 그 탈고를 했고 이제 12월 10일 정도에 이제 출간이 됩니다. 그 책이 나오면 아마 그냥 쉽게 소설처럼 읽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 빅테크들이 이제 화폐 주조 이익이라는 것들을 이제 배분받고 그들이 왜 화폐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 실리콘밸리의 자유주의자들이 왜 워싱턴으로 자꾸 발걸음을 옮겼는지 왜 정치 권력을 포섭하려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 트럼프 정부 또는 그 이후의 정부와 그 정치 권력과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천재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일들이 우리의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엮어놓은 책이니까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재미있게 이 상황을 한번 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저는 결국 인간의 그 판단을 손가락을 움직이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가장 강력한 데이터는 이미지, 동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의 동영상은 그 자체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 머릿속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가가 내 손가락에 어떤 투자 결정을 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이제 섭취하고 이제 소화시키느냐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전문적인 관점에서 이제 이 시장을 해석하고 또는 차트 분석을 해주시고 또는 경제적인 변수들로 이제 어떤 예측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것들이 뉴스화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뉴스들이 하나하나 단편화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것과 저것 간에 연관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들을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접하고 이제 염두에 두고 보다 보면 한 6개월, 1년 정도가 지나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의 흐름이 생기거든요. 그것들이 제 머릿속에 생겼다고 판단됐을 때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이야기들을 정리하는데 그래서 한 6개월, 1년 정도의 하나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들이. 그래서 비트코인의 시대라는 책이 올해 4월 달에 나왔는데 지금 한 8개월 정도가 지나서 빅테크 자본주의라는 책이 이제 또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그 전의 맥락들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8개월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파편들이 이제 모여져서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구성이 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새 책이 나오면 또 성원해 주셔서 새 책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